자, 2023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누에 나방에 대한 자료다. 누에 나방은 알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자, 누에 나방의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 다음 인간은 누에 나방의 애벌레가 만든 고체에서 실을 얻어 의복의 재료로 사용한다. 자, 옳은 걸 골라라.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가는 생물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에 의해 해당한다. 자, 가 보시면 누에 나방이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시기 거쳐서 성충, 그렇죠? 이게 결국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니은. 자, 누에 나방의 애벌레. 자, 누에 나방 동물이죠. 그리고 당연히 생물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자, 다는 생물 자원을 활용한 예다. 그렇죠? 인간이 고치에서 실을 얻어서 의복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는 AD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이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자, 리보스에 붙은 인산 개수를 가지고 ADP, ATP 누구냐를 이제 맞춰보는 거인 것 같은데요. 어렵지가 않죠? 여기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긴 인산이 2개 붙어 있으니까 뭐야? ADP. 자, 여긴 인산이 3개 붙어 있으니까 뭐야? ATP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에 뭐가 있냐 이겁니다. 자, 포도당에선 뭐가 생기죠?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생겨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노폐물로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암모니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따라서 틀렸다.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과정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지금 ATP가 ADP가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인산 하나가 결합할 때마다 이 결합에 바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그래서 7.3kcal/몰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산이 끊어지면서 결국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니은에서 ATP가 ATP가 될 때 에너지 방출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가에서 과정 기억이 일어난다. 자, 지금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대사를 하고 물질 대사를 하고 세포호흡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면 그 나온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바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 과정 ADP가 ATP가 되면서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 가부터 다의 예를 나타냈다. 자, 볼까요? 가는 물 부족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바로 지금 무생물적인 환경과 비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 생물과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라소니가 눈시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건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큰 뿔 양이 뿔치기를 통해서 먹이를 먹는 순위를 정한다. 여기 이제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개체군이겠죠.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순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지문이죠.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물, 그렇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거 다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생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과 디귿의 상호작용 뭐라고? 포식과 피식. 맞네요. 자, 디귿. 다는 지금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결국 상호작용을 해서 순위제가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입니다. 비둘기가 포식자인 참매가 있는 지역에서 무리지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했고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가설이죠, 가설. 가설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를 표와 같이 달리해서 집단 A부터 C로 나눈 후 참매를 풀어놨다. 그래서 비둘기 무리의 개체를 여러 가지로 해서 참매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림은 A부터 C에서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비둘기 무리가 개체수가 5일 때, 25일 때, 50일 때 점점 참매를 발견하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 거리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험해 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 가설을 증명을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는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한 게 결국 뭐예요? 가설이죠, 가설. 가설은 나입니다, 나. 그렇죠? 가는 지금 그냥 관찰을 한 거예요. 따라서 가가 관찰된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을 설정한 단계가 아니라 나가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을 설정한 단계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Dn입니다. 자, 기억이 조작 변이입니다. 자, 결국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값, 이게 조작 변이에요? 아니죠. 조작 변이는 바로 다의 실험에 있죠. 뭐가 조작 변이냐? 이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를 달리한 게 조작 변이죠. 이게 조작 변이고, 그때 참매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값들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종속 변이죠. 종속 변이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입니다. 다의 C에 환경 저항이 작용할 것이다. 자, 다의 C. 지금 개체수가 50마리야. 그렇죠? 결국은 한 개체군인 거예요. 한 종의 비둘기의 개체군. 그럼 당연히 개체들이 여러 마리가 되면 그 속에는 어떻죠? 환경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디귿.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자,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이게 뭐예요? 바로 종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종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은 결국 지구 여러 환경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다양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남획.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잡아들이는 거죠. 생물들을 잡는 건 당연히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할 거고요. 맞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서식지 단편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생태 통로 설치가 있다. 맞겠죠? 결국 서식지 단편화가 되면서 결국 서식지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종다양성을 줄일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그렇기 때문에 생태 통로 같은 걸 만들어서 결국 단편화된 서식지 사이에 연결이 되도록 하면 상호작용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까요? 질병. 독감이 있고요. 가,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페닐케톤요증, 페닐알라닌이 체내의 비정상적으로 축적된다. 자,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독감은 뭐예요?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무좀은 가에 해당한다. 자, 무좀은 뭐예요? 바로 곰팡이 또는 진균이라고 하죠. 여기에 속합니다. 원생생물은 뭐 말라리아 같은 거, 뭐 이런 걸 일으키죠. 자,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페닐케톤요증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그렇죠. 페닐케톤요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따라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A와 B의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A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가부터 다 중에 한 개는 A, 나머지 두 개는 B의 세포고, 그리고 뭐 성염색체는 암컷 XX, 수컷 XY. 그랬을 때 A는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 하나다. 즉 결국 이 그림은 같은 종의 동물을 모든 상염색체와 그 다음에 뭐 X염색체나 Y염색체 중에 하나를 그려 넣은 거예요. 이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각 세포의 세포 주기내 시기부터 결정을 하면요, 요거는 짝짝짝짝이 있으니까 2n 곱하기 1 세포고요. 얘도 짝짝이 있는데 복제되어 있으니까 2n 곱하기 2 세포고요. 얘는 짝이 없죠. 근데 복제되어 있으니까 n 곱하기 2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 수를 세볼게요. 그림에 있는 염색체 수를 세보면 지금 5개가 그려져 있고요. 얘는 4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얘는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가나다 모두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n 세포의 염색체 수가 같을 거고, 그렇죠? n 세포는 그 절반이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홀수는 결국 염색체 하나 생략되어 있어서 홀수인 거니까 6개였던 거고요. 그럼 그 얘기는 4는 결국 6에서 염색체 2개가 생략된 거고요. 그럼 결국 2n은 6이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n은 3. 여기는 생략된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염색체가 하나가 생략됐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생략된 거는 A가 X염색체나 Y염색체 중 하나인데 그걸 그렸고, 그럼 나머지 성염색체 하나가 안 그려져 있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결국 얘가 뭐예요? 수컷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결국 성염색체 뭔가 하나가 생략된 건데 그래서 염색체 수가 2개가 줄어든 거니까 결국 뭐겠어요? 결국 암컷인 거고, 그리고 생략된 염색체가 결국 뭐였다? 결국 X염색체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결국 X염색체 이렇게 2개 있었어야 됐던 거겠죠. 그래서 6개. 그럼 이쪽도 X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6개였던 거고, 그 X염색체가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짝짝짝짝이 맞는데 이거 하나가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뭔 거야, 이게 결국 Y염색체. 그래서 XY, 수컷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얘는 N세포인데 보시면 요게 있어요. 예. 누구야? 이거 똑같죠.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결국 Y염색체를 가진 N세포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예요? 수컷의 세포였던 거겠죠. 그럼 결국 한 개는 A, 2개는 B의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에 있는 게 결국 A 세포인 거고요. 이 수컷 2개 있는 게 결국 B의 세포겠구나 까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제 다 푼 겁니다. 자, 그럼 기억할게요. A는 암컷이다. A는 암컷. 맞네요. A는 암컷. 자, 니은.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나는 2n이고요. 다는 n이네요. 안 같아요. 자, 디귿입니다. 가의 상염색체 수. 자, 가의 상염색체 수는 2n 세포니까 결국 6개 중에 성염색체 2개 있겠죠. 그럼 4개인 거고요. 602에서 4인 거고요. 다의 염색분체 수. 이건 n 곱하기 2 세포니까 지금 염색체가 3개니까 n이 3이니까 3이 6 해서 6개인 거죠.
그래서 4분의 6입니다. 따라서 4분의 3 아니다.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가는 사람 신경의 세 가지 특징이고요. 나는 가의 특징 중 방광에 연결된 신경 A부터 C가 갖는 특징의 개수입니다. A부터 C는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순서 없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일단 이 표를 가지고서 바로 채우면 이게 좀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이 특징에다가 이 세 개에 해당하는 것들을 옆에다 써주면서 일단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심성 신경. 누가 원심성 신경입니까? 결국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원심성 신경이겠죠.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교감, 부교감 이렇게 쓰는 거야. 교감, 부교감. 자, 그럼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즉,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결국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역시 교감, 부교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게 누구죠?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다가 교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다가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징의 개수가 0인 게 누구겠어요? 특징의 개수가 0인 거 여기서 하나도 언급 안 된 거 결국 감각신경이죠. 그럼 얘가 결국 감각인 거고요. 그 다음 3개 언급된 게 누구야? 교감신경 3개 언급됐네요. 따라서 얘가 교감신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부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2번 언급됐네요. 그래서 기억은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특징에다가 이 각각 해당하는 걸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 가겠습니다. 기억은 1이다. 아니죠. 2죠. 2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자, 감각신경.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두 뭐예요? 말초신경계에 속하죠. 자, 디귿입니다. C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있죠. 모두 척수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가 뇌줄기에 있거나 척수에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뭐 여기에서는 지금 방광에 연결된 신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도 역시 척수에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디귿찜은 교감신경의 얘기니까 무조건 척수에 있는 거 맞아요. 자, 따라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군집에서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의 관계고 나는 이 식물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총생산량이 나와 있고 순생산량이 나와 있는데 결국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뺀 값이 뭐예요? 이게 바로 호흡량이죠. 그래서 여기 호흡량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생산량 중에서 생장량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순생산량 중에서 없어지고 나머지가 생장이 되는 거니까 이 없어진 게 결국 뭐예요? 결국 고사나 낙엽량, 그렇죠? 또는 피식량, 이런 것들이 결국 니은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결국 A하고 B가 총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 총생산량이고 누가 호흡량이겠어요? 지금 이렇게 식물 군집이 시간에 따라서 쭉 천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식물 군집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막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니까 결국 그 얘기는 총생산량이 호흡량보다 무조건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순생산량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게 0 이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가 총생산량인 거고 결국 B가 호흡량.
값이 더 큰 게 총생산량, 작은 게 호흡량. 그래서 그 차인 순생산량이 있으니까 결국 군집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천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 무조건 총생산량이 큰 거 아니에요? 같거나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어떤 식물 군집이 호흡량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총생산량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식물 군집은 곧 다 죽어 없어지겠죠. 대신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 그 군집이 파괴돼 버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군집은 시간에 따라 쭉 양수림, 음수림, 천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총생산량이 호흡량보다 같거나 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응용이 돼서 총생산량보다 호흡량이 크게 나왔다. 그래놓고 이유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물 군집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다 파괴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B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B, 호흡량. 니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에 해당해요.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구간 1에서 식물 군집은 극상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극상은 뭐예요? 결국 총생산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총생산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크죠. 즉 순생산량 값이 이만큼 있어요. 따라서 극상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점점 갈수록 총생산량과 호흡량의 값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같아진 지점이 극상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차피 음수림에서 극상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1지점은 양수림이니까 당연히 극상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수림일 때 극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값이고요. 이론적인 거고 실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태 환경에 따라서 꼭 음수림이 극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막 지역 보세요. 사막 같은 경우 그런 기후에 여러분들 숲이 우거져서 정말 음수림이 극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막 상태를 여러분들 수천 수만 년 뒤에 그 환경 조건 그대로인데 수천 수만 년 뒤에 거기가 숲으로 뒤덮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극상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수림에서 극상이 된다는 거지 이런 기후나 여러 가지 영향 조건에 따라서 특정 환경 조건에서는 꼭 극상이 음수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양수림이니까 극상이야 라고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총생산량이 양수림이니까 극상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총생산량이 호흡량보다 크니까 아직 극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디귿 가겠어요. 자, 구간 2에서 순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죠? 이 차가 점점 줄고 있죠.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디귿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겨서 볼게요.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X는 좌우 대칭이고 뭐 여기는 뻔한 설명이고요. 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X의 길이 나타냈고요. 그 다음 A부터 C의 값이 세 가지다. 자,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T1에서 T2로 될 때 기역의 길이가 마이너스 X만큼 변했다. 그럼 니은의 길이는 플러스 X, 디귿의 길이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X의 길이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놓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막 식을 써서 뭐 연립을 해서 풀어주셔도 가능은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역의 길이가 A에서 C가 되고 디귿의 길이가 A에서 B가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감소면 감소 또는 증가면 증가, 똑같이 변하는데 A에서 C나 B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A부터 C 값은 0.4, 0.6, 0.8 세 가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A, B, C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A 값이 0.4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고. 0.4. 그럼 0.4라고 가정하면 결국 C가 0.6, B가 0.8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보면 보여요. 그러면 결국 A가 C가 될 때 0.2 증가할 때 A가 B가 될 때 0.4 증가한 거. 그러니까 얘가 0.2 증가할 때 0.4 증가한 거. 즉 X 대 2X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번엔 A가 0.8일 때 C가 0.6, B가 0.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A가 0.8에서 C가 되면서 0.6이 되면서 0.2 감소한 거고, A가 0.8에서 B가 0.4가 되면서 0.4 감소한 거. 그래서 0.2 감소, 0.4 감소. 1대 2만큼 변했구나. 이거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숫자가 워낙 쉽기 때문에 보자마자 관찰해서 이렇게 써보는 게 제일 빠른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식을 세워서 푸는 것보다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보시면, 자, 먼저 이때를 볼게요. 이때 X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X의 길이 같은 경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2기역 더하기 2니은 더하기 디귿일 거란 말이야. 그럼 2기역 더하기 T1일 때 2기역 더하기 2니은 더하기 디귿이 결국 X일 텐데, T1일 때. 그럼 2A 더하기 2B 더하기 A야. 그럼 3A 더하기 2B가 X네. 그럼 3A 더하기 2B가 X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3A 더하기 2B가 X인데 얼마 되겠어? 3A 12, 2B 16 하면 2.8 돼요. 2.8. 말이 안 되죠. 지금 T1에서 T2로 될 때 AC, AB 길이 변화가 있는데 X의 길이 변화가 없다. 2.8, 2.8 같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겁니다. 그럼 이쪽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당연히 이게 맞겠지만. 그럼 38에 24. 그 다음에 248. 3.2. 그렇죠? 이쪽이 맞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채워볼게요. 그럼 A는 0.8, C는 0.6, B가 0.4, A 0.8, B가 0.4, 여기가 3.2, 2.8.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차가 0.2 줄어들 때 0.4 줄어들었고 0.4 줄어들었고. 맞죠? 그럼 여기는 0.2 길어졌겠죠. 따라서 0.6이겠네. 뭐 이렇게 채워보시면 됩니다. 뭐 안 채워도 될 것 같은데 채워봤어요. 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 채워보기는 했지만 실제 이걸 다 채울 필요는 없을 때에는 그냥 문제를 보고 필요한 것만 빨리 구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뭐 이걸 일부러 다 채울 필요는 없죠. 당연히. 자, 그럼 기억 질문 볼게요. T1일 때 HD의 길이는 0.8이다. HD의 길이가 디귿이야. 결국 T1일 때 디귿의 길이 0.8. 맞아요. 그 다음 니은.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 짧아지는 거예요. 길다가 아니라 짧다.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T1이 T2로 될 때 X의 길이가 짧아지죠. 따라서 이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렇죠? X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근육이 수축하는 거니까 수축할 때 결국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에서 ATP를 사용하면서 활주가 일어나니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 거지만 질문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완할 때는 ATP 안 써요? 근육에서 이완할 때는 ATP 안 써요? 이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쓸까요? 안 쓸까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쓴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실제 나올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나온다면 잘 봐야 된다. 자, 왜냐? 나올 리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으셔도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수축을 할 때는 마이오신 머리가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 작용을 할 때 ATP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수축 시 ATP를 쓴다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완 시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가 까딱까딱 하면서 액틴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이완 시에 ATP를 쓰냐 하면은 안 쓴다예요. 안 쓴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완 시에 ATP를 쓰냐 하면 안 쓴다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완이라는 과정도 다 뭐죠? 생명활동입니다. 그럼 생명활동에서 에너지 안 쓰는 생명활동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ATP 씁니다. 근데 쓰는데 그 과정이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거고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 이완 시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ATP를 쓰지는 않지만 쓰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다루나? 자꾸 질문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수축 시에 물어봐요. 수축 시에.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집단 A부터 C로 나눴고요. B에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X. 직접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에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X를 처리한 거고, C에는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Y를 처리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세 집단에서 같은 수의 세포를 동시에 고정했다. 고정이라는 거는 세포가 더 이상 세포 주기 진행을 못하도록 딱 그 상태로 멈춰놨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도 fixation이라고 그래요. fixation. 진짜 fix 시킨 거야. 고정한 거예요. 세포 너 가만히 있어. 그 상태로 이렇게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집단 A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상대적인 DNA 양 1인 여기가 G1기 세포인 거고, 그 다음에 2인 곳이 결국 G2M기 세포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1과 2 사이가 결국 S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 기본 개념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G1기 세포가 왜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G2M기 세포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까? G1기 세포는 DNA 양이 딱 1이면 1, G2M기면 2면 2 해야지 왜 1도 아닌 숫자들이 G1기라고 같이 포함돼서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실험이라는 현상, 실험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정확하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왜? 세포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그런 상태잖아요.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세포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DNA 양을 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인 처리를 해서 관찰을 하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 항상 오차라는 게 생겨요. 실험적 오차. 그래서 통계 처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차 범위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G1기 세포가 정확하게 1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보다 좀 적고 1보다 조금 많아도 다 G1기 세포로 포함시키는 거고, G2M기 세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S기. DNA가 복제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는 S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B로 가시면요. 집단 B 같은 경우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어요. 그럼 당연히 세포들이 S기에서 G2기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세포 주기가 G1, S, G2, M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S기에서 G2기로 가는 걸 막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막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기 세포는 S기, G1기 세포는 G1기, M기 세포는 M기, G2기가 아니라 세포들이 여기를 막아놨어도 이 세포는 세포 주기를 쭉 돌아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요. 얘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얘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다 멈추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우리 고속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에 뭐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가려는 차가 4대가 있어. 한 대는 뭐 서울에 있고 한 대는 뭐 충청도에 있고 한 대는 어디 있다고 그럴까? 뭐 경상북도 위쪽에 있고 또 한 대는 뭐 대구에 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이 4대가 있었는데 이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막혔어요. 그럼 4대가 부산 가는 길목이 막혔다고 서울에 있는 차는 서울에 가만히 있어요? 야, 부산 가는 길목 막혔으니까 출발해봤자 소용없지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일단 갑니다. 다 가서 그 부산 막혀있는 그 길목 앞에서 4대가 쪼로록 서서 기다리고 있겠지.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포들은 세포 주기를 다 진행을 합니다. 멈춰있지 않은 곳은 다 진행을 하되 그 멈춰있는 곳 앞에서 다 멈춰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어디? S기 상태로 다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자, 따라서 결국 세포 주기가 전부 S기 상태로 거의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집단 C 같은 경우도 결국은 G1기에서 S기로에 전환하는 물질을 처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죄다 G1기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여기 G2MB 세포 남아있는데요. S기 세포 좀 남아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직 다 가기 전에 실험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 봤으면 얘네들도 다 G1기로 가서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실험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S기, G2기, M기 세포가 약간 있는 겁니다. 더 오랜 시간 놔뒀다 봤으면 전부 G1기로 갔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G1기 세포로 관찰됐을 거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간기의 세포가 있다. 구간 1에 간기의 세포가 있다. 그렇죠. G2기 세포도 포함이에요. 따라서 G2기인 간기 세포 보입니다. 자, 니은 다에서 S기 세포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자, 다에서 A와 B에서 S기 세포 수. 당연히 집단 A는 S기 세포가 요만큼이고, 그렇죠? G1, G2, M기 세포가 있지만 B는 전부 S기 세포니까 당연히 B가 S기 세포가 더 많죠. 그래서 틀렸다. 자, D급 가겠습니다. 다에서 G1기 세포에 대한 G2기 세포 수의 비율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일단 A에서의 G1기 세포와 G2기 세포의 비율을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값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때 C에서는요, G1기 세포 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프만 봐도 그래요. G1기 세포 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G1기 세포는 늘었고요. G2M기 세포는 결국 G2기 세포 수는 줄었잖아요. 이게 줄었어요. 분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이고요. 나는 이 사람의 체온 변화에 따른 털 세움근과 피부 근처 혈관을 나타냈다. 자,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시상하부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증가해요. 자, 우리 머릿속에 시상하부의 온도가 낮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시상하부 근처를 흐르는 혈액이 좀 더 차가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몸속에 피가 차가워졌다는 거니까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우리 체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 올리는 기작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체온을 올리는 기작은 뭐예요? 결국 근육에서 열 발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열 발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 그림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피부 근처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 있고 오른쪽은 수축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왼쪽은 피부 근처로 혈액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털세운근도 이렇게 잘 가지런히 이렇게 눕혀져 있다는 건 그 열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서 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 발산이 되고 있는 거야. 열 발산. 이게 발산이 되고 있는 거야. 그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해서 결국 혈액이 열을 운반을 못하는 거고 피부 근처로. 거기에다가 털세운근을 세워서 단열층을 두껍게 만든 거예요. 뭐 사람의 경우에는 뭐 털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 뭐 포유류 동물, 제교제 고양이 이런 애들 보시면 두껍게 털을 세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열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발산을 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이다. 맞네요. 자, 니은. 과정 A에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결국 자, 열 발산이 증가했었는데 열 발산을 줄이는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열 발산을 줄이는 과정. 열 배출을 줄이는 거야. 왜 줄이겠어요? 결국 내 몸이 추우니까. 그렇죠? 내가 추우니까 내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열 발산은 줄이고 있는 거죠. 추울 때 작용하는 겁니다. 추울 때 뭐가 작용해요? 교감신경. 따라서 A에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갈게요. 자, 시상하부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과정 B가 일어난다. 자, 그럼 T1에서 T2로 된다는 건 열 발생이 줄다는 거야. 열 발생이 줄어들어. 그럼 그 얘기는 자, 시상하부 온도, 내 머릿속을 흐르는 혈액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열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열 발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발산이 줄어드는 데에서 늘어나는 B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D가 맞다. 그럼 12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항인효 호르몬 농도고요. 나는 이 사람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입니다. 뭐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P1일 때 보시면 P2일 때보다 P1일 때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요. 그렇죠? 그럼 ADH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물의 제흡수를 적게 한다라는 뜻이야. 물 제흡수가 적다. 그럼 물 제흡수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오줌에 물이 많이 섞여 있다. 제흡수가 안 됐으니까 오줌에 물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오줌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오줌의 농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말을 잘못했어요. 낮다라는 뜻이죠. 물이 많으니까. 그럼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오줌의 삼투압이 결국 뭐예요? 낮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 이런 거니까 P2보다 P1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오줌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작다. 작다. 맞는 거예요. 이게 P1 상황이에요. P1. 네. 맞는 거다. 자, 니은입니다.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 자, 여러분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C1일 때보다 C2일 때가 인슐린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글루카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디귿. 혈장 삼투압과 혈당량 조절 중추는 모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항상성 조절, 삼투압 조절, 그 다음 혈당 조절, 체온 조절, 전부 기본적으로 중추가 시상하부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고요. 나는 이 사람에서 X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보조 T림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지금 이 동그란 애가 분화돼서 이렇게 항체 분비하는 형질세포 이렇게 되는데 그걸 촉진한다. 결국 얘가 누구예요? 촉진한 애가. 이게 바로 T세포죠. 그리고 그 촉진 받아서 분화되는 얘가 B세포. 그래서 B세포가 형질세포와, 그렇죠? 형질세포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형질세포가 바로 항체를 분비하고 그리고 일부가 기억세포가 된 다음에 이 기억세포는 그 상태로 있다가 다시 다음번에 다시 또 똑같은 항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때 다시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또 항체를 분비하는 거죠. 이건 이제 2차 면역 반응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1차 침입, 1차 면역 반응, 2차 침입, 2차 면역 반응 나와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보조 T 림프고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건 병원균이 침입하자마자 우리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백혈구가 식균작용하고 뭐 이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요, 이 면역 반응 내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침입하자마자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난다 하면은 어쨌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초기이든 나중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구간 1이라고 하지 않고 뭐 구간 2라고 해도 되고 요쯤 잡아서 다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이에요. 구간 2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구간 2가 결국 뭐예요? 2차 침입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즉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더 많이 분비하는 거. 결국 A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볼까요? 그림은 A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한 개의 뉴런이랍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생략 표시가 되어 있죠. 물결 표시.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명확히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가는 D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서 4ms일 때 D1에서 D4의 막전이고요. 나는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서 D1에서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자극 지점의 막전이 값부터 잠깐 구해보고 갈게요. 자극 지점은 4ms일 때 막전이 값이니까 4ms일 때 모두 막전이로 다 반영이 돼서 결국 얼마? 마이너스 70.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0, 여기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D3, 요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죠? 지금 A의 D2 자극지점, D3 자극지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게 하나의 뉴런이면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속도가 같고 D2에서 D3까지 거리, D3에서 D2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결국 속도비, 거리비가 다 같은 거야. D2와 D3 사이가. 그럼 당연히 D3에서 D2 0이면 D2에서 D3도 여기 얼마겠어요? 같은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고요.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두 자극 지점에서 이렇게 서로 막전이 같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양이 과정에서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채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리비, 속도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채우신 다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요 마이너스 60이라는 값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D2 자극 지점에 대해서 D3가 0이고 D4는 더 먼데, 자극 지점에서부터 더 먼데 마이너스 60이니까 이건 결국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겠죠. 그 다음 이쪽에 D1도 D3가 마이너스 70이고 D2가 0인데 더 먼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60은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겠죠. 그럼 그 얘기는 D4와 D1이 똑같이 마이너스 60이고 똑같이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뉴런의 속도가 같으니까 결국 속도비, 거리비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D2에서 D4까지의 거리와 D3에서 D1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같으려면 결국 뭐야? D3에서 D1이 1 더하기 기억이니까 D2에서 D4는 기억 더하기 1이겠지 뭐. 이게 1이겠네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D4 지점 비어있는 것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D2에서 D1까지의 거리와 D3에서 D4까지의 거리. D2에서 D1까지의 거리 1이고 D3에서 D4까지의 거리 1이니까. 그렇죠? D2 자극해서 D1까지, D3 자극해서 D4까지. 똑같이 1, 1이니까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80 하시면 되겠어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런의 속도를 구해볼게요. 속도는 별로 어렵지 않죠. 요 마이너스 80 가지고 하겠습니다. 결국 자극 지점 D2가 마이너스 70일 때 D1 마이너스 8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0은 결국 3ms. 그러면 4는 1 더하기 3. 그럼 결국 도달하는데 1ms 걸린 거잖아요. 그럼 도달하는데 1ms 걸렸으니까 1은 결국 V2분의 1 해가지고 결국 얼마야? 1. 속도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V는 1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는 1 또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요 기억 길이를 구해야 되겠어요. 기억 길이. 그럼 기억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기억 길이는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D2에서 D1까지의 거리와 D3에서 D1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거리 차이는 결국 D2와 D3 차이, 즉 기억 길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D2 자극하고 D1에서 마이너스 80이 활성 전이가 발생했고 D3 자극하고 D1에서 마이너스 60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 같은 지점이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에 결국 2ms만큼 막전이 차이가 생긴 거니까 결국 이 거리 때문에 결국 2ms만큼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럼 결국 이 거리 얼마인 거예요? 2는 속력분의 거리 해서 2 나오네요. 바로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뭐 또는 여러분들 직접 값 대입해서 해도 돼요. 결국 D3 자극 지점 마이너스 70일 때 D1이 마이너스 60이 됐으니까 요 거리가 1 더하기 기억인데 마이너스 60이 됐네. 그럼 마이너스 60은 탈분구의 마이너스 61이니까 4는 3 더하기 1 해서 결국 3이 걸렸네. 그럼 3은 V1분의 1 더하기 기억 해서 기억은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자, 그럼 기억 질문 가겠습니다.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니은이 기억보다 작죠.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A의 흑분 전도 속도는 1 구했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디귿 질문은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 해주겠대요. D1에. 이번엔 D1. 이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 해주고 경과 시간이 5ms일 때 D4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거리가 4cm니까 4cm 속도 1로 가면은 도달하는데 4 걸리니까 5는 4 더하기 1. 그래서 1만큼 마이너스 60 해서 탈분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또는 이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D2를 자극했을 때 D4는 마이너스 60이에요. 마이너스 60. 그렇죠? 그런데 D2보다 D1으로 자극 지점을 민 거야. 1cm만큼 밀었어. 그러면 속도가 1이니까 결국 1ms만큼 더 걸리는 거잖아요.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막전이 변화 시간도 1ms만큼 덜 발생해서 결국 마이너스 70. 원래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야. 1만큼 덜 발생해서.
그런데 금방 얘기한 거는 4ms일 때 얘기인 거고 이제 5ms일 때 본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1ms만큼 더 보는 거니까 다시 1ms만큼 더 봤네? 그럼 다시 1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 근데 일단 이런 이 디귿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답은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고 A, B, D가 있는데 A가 B, D에 조금 떼서 쓸게요. A가 B, D에 B가 D의 완전 우성이다 해가지고 지금 복대립 유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요. 이렇게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고 쭉 설명 보시면 다인자 유전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표는 사람 1부터 4에서 성별,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나타냈고요.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가나 표현형이 최대 9가지고 R과 S 사이에서 B가 태어났을 때에는 최대 기억까지랍니다. 그리고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럼 바로 풀어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딱 이거 하나죠. 그래서 결국 A에서 가나 표현형이 최대 9가지다. 그럼 이 9라는 숫자는 어떻게 쪼개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3 곱하기 3으로 쪼개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1 곱하기 9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 곱하기 9가 되려면 이 9가지가 결국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종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쌍의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다인자니까 해봤자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이 최대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최대 5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3으로 쪼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럼 하나는 복대립, 하나는 다인자인데요. 뭐 어느 쪽으로 먼저 접근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다인자 유전 쪽을 먼저 접근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다인자 유전에서 3가지의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가 나왔다고 했고 어차피 두 쌍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식은 x 더하기 x 더하기 1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이 x 더하기 x 더하기 1 꼴의 식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미 남자들은 전부 x 더하기 x 더하기 1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x 더하기 x 더하기 1 두 개가 다 나와, 남자들에서. 그럼 여자 쪽에서는 x 더하기 1 꼴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 나오잖아. 바로 3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가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복대립에서 그러면 이미 여자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자가 BD야, BD. 그럼 BD와 남자 AB, AD 누가 결혼을 해야 자식의 표현형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AB로 하게 되면 A 표현형과 B 표현형만 나오니까 2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따라서 AD여야 되겠지. 그래야 A 표현형, 그 다음 B 표현형, D 표현형 해서 3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거 머릿속으로 짝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AD 가진 사람 2입니다. 2. 따라서 결국 2. 이렇게 했을까요? 2. 그래서 2와 3의 결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복대립부터 먼저 풀고 싶은데요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9는 3 곱하기 3인데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 복대립 3은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복대립의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가 3가지이려면 부모는 모두 뭐여야 된다? 이형접합자여야 된다. 바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모두 이형접합자여야 되니까 결국 여자는 DD일 수는 없는 거예요. BD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3이구나 라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3이라는 게 정해지고요. 그럼 남자가 결국 누구여야 될까라는 건
결국 BD니까, 여자가 BD니까. 거기에 남자 A, B, A, D 누구여야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 해가지고 남자 구해서 E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어떻게 풀어도. 여러분들. 그렇죠? 다인자 유전으로 풀어도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대립으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B로 가서요. 그러면 B는요, 결국 1과 4의 교배로, 1과 4의 결혼으로 태어나는 자식이니까 1과 4의 결혼으로 자식의 표현형이 몇 종류 나오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럼 1은 A, B고요. 4는 D, D니까 A, B와 D, D 사이에는 A, D와 B, D밖에 안 나오니까 두 가지. 복대립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요. 그럼 다인자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1과 4니까 결국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니까 결국 몇 가지? 네 가지. 1, 1, 1, 2, 1, 3, 3, 1. 네 가지. 바로 되네요. 네, 그래서 8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방 풀죠. 자, 따라서 기억입니다.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가는 복대립 유전이죠. 따라서 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일인자 유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되죠. 나는 다인자 유전이야. 그럼 다인자 유전 아닌 건 단일인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이고요. 기억은 6이다. 8입니다. 8. 틀렸어요. 자, 디귿 가겠습니다. B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R과 같을 확률. R이 누구죠? R이 아빠 1을 얘기하는 거네. 1과 같을 확률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좀 헷갈리니까. A, B, E 스몰 E, F 스몰 F죠. F 스몰 F. 요게 1이에요. 얘와 표현형이 지금 같을 확률이 얼마냐? 자식에서. 자, 그럼 먼저 A, B가 나와야 되니까 A의 표현형이 나와야 되니까 A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과 4에서. 2분의 1이죠. 2분의 1. 네, 바로 그냥 보입니다. 2분의 1. 자, 그 다음 대문자 2개일 확률을 구해야 돼요.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일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1과 4면 괄호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해서 3개였으니까 결국 1, 3, 3, 1이야. 1, 3, 3, 1. 그리고 최고차항은 얼마죠? 하나, 둘, 셋, 넷. 4죠. 4. 그럼 얘예요. 3. 분필에 저기 있네요. 요건 겁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결국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얼마예요? 16분의 3. 따라서 디귿은 8분의 3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되고요. 두 개는 7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 그리고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랬을 때 표는 이 가족 구성원 기억부터 미음의 성별, 그 다음 체세포 한 개 들어있는 ABD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기억부터 미음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이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형이 모두 정상인데 그때 자녀 3만 비정상적인 정자, 비정상적인 난자, 염색체 비분리 1회씩 일어난 정자, 난자, 수정으로 태어났고 그런데도 핵형이 정상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남자들인데 A의 DNA 상대량이 2예요. 2. 남자들인데 D의 DNA 상대량이 2예요. 그럼 어떤 대립 유전자를 2개씩 가질 수 있다. 남자에서. 그럼 이건 다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상, 얘가 상. 그러면 결국 2개는 7번, 나머지 1개는 X염색체를 했으니까 얘가 성. 이렇게 다 찾아져요. 이게 쉽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의 유전자형을 좀 써볼게요. 뭐 기억도 써보면 좋겠는데 기억은 좀 쓰기가 어려운 게 지금 라지 A 스몰 A, 그러니까 상에서 라지 A가 하나니까 라지 A 스몰 A고
또 상에서 라지 D가 하나니까 라지 D 스몰 D인데,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인데 이게 상인인지 상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뒤에 쓸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을 먼저 쓰려고 그러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결국 라지 A, 스몰 D, 스몰 D인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 이렇게 연관인 거고, 그 다음 스몰 B가 이렇게 X염색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럼 남자 디귿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D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D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B가 없고 라지 B만 있어서 라지 B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남자 니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쓰시면 라지 A, 라지 D, 라지 A, 라지 D인 거예요. 그리고 스몰 b는 없으니까 역시 라지 BY인 겁니다. 그 다음 남자 미음은요, 라지 A, 라지 D, 그 다음 라지 A, 스몰 D겠죠. 그리고 스몰 b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스몰 B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형들이 좀 쉽게 파악이 돼요. 다행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누가 뭐 아빠고 누가 엄마인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니은이 엄마라고 해봅시다. 엄마. 여자 둘 중에 하나고 얘는 지금 안 썼으니까 니은이 엄마라고 해봐요. 그럼 니은이 엄마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 자식들이 다 설명이 되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니은이 엄마가 되면요, 나머지 3명 이 남자들 중에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음이 아빠일 수는 없어요. 왜? 미음이 아빠가 되면 자식 중에 스몰 BY, 아들들이 정상인 아들은 스몰 BY여야 되는데 이 둘 다 라지 BY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이 엄마라고 치면, 이게 엄마라고 치는 순간 미음이 아빠일 수는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디귿이 아빠일 수는 있을까? 디귿이 아빠일 수는 있을까? 이렇게 아빠? 자, 디귿이 아빠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니을 같은 경우 먼저 이쪽을 먼저 보시면 결국 BY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는 스몰 BY밖에 안 태어나요. 이 부모 사이에서 스몰 BY밖에. 근데 라지 BY가 태어났으니까 아, 이게 비분리로 태어났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비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쪽을 보시면 라지 AD, 라지 AD는 그럼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부모에서 라지 A, 라지 D 하나는 줄 수 있는데 이쪽에서 엄마 쪽에서 라지 A, 라지 D가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아닌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부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데, 얘가 부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부모 사이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수가 정상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라지 BY가 비분리로 생겼어야 돼요. 이 둘에서 비분리로. 그럼 이게 비분리로 나왔는데 이 왼쪽을 보시면 라지 AD, 스몰 A, 라지 D는 그럼 이 둘에서 나와요? 라지 AD는 나오는데 스몰 A, 라지 D를 이쪽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모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니은을 엄마라고 가정하는 순간 이 3명 대 아빠로는 이 가계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얘가 엄마가 아닌 거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엄마는 누구예요? 기억인 거예요. 그럼 결국 기억은 결국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였으니까 이게 상인일지 상반일지 또 모르니까 결국 또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정하고 얘가 엄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가계도가 성립이 될까 좀 따져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얘를 엄마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명 중에 이제 아빠가 있는 건데 뭐 역시 가정을 해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아빠라고 해봐. 얘가 아빠. 얘가 아빠. 그럼 얘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이 딸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스몰 B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몰 B가 결국 비분리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부모라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왼쪽을 보시면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인데 이게 안 나와요. 이 부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부가 아닌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부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부? 이 사람이 부이려면 역시 이 딸을 보시면 역시 스몰 B가 나오려면 이 부모 사이에선 비분리로만 이 스몰 B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 부분이 이 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인데요. 이게 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 딸 같은 경우 스몰 b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 부분은 결국 그러면 이 라지 A 라지 D 스몰 A 스몰 D와 라지 A 라지 D 라지 A 스몰 D니까 이 라지 A 스몰 D가 결국 비분리로 두 개를 줘서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딸이 비분리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빠라면.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나머지 아들 둘은 그럼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이 두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보시면, 자, AD 스몰 A 라지 D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스몰 A 라지 D라는 염색체가 없어, 유전자가. 이 부모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이렇게 상인이라고 했을 때 이 셋 다 아빠가 될 수 없는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결국 이 엄마가 뭔 거야? 이게 아니고 결국 상반. 요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이제 이 상반의 엄마와 어떤 아빠가, 누가 아빠가 돼서 결혼을 해야 자식들이 맞게 나올까?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이쪽이 아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아빠다. 그럼 얘가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스몰 B의 딸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둘의 정상적으로 라지 B와 라지 B 스몰 B는. 그럼 이 스몰 B가 나왔다는 건 비분리로 스몰 B 줘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 라지 A 스몰 D가 역시 비분리로 두 번 줘야 되니까 비분리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아빠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을이 아빠라고 하게 되면, 니을이 아빠라고 했을 때에도 라지 BY와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B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비분리로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순간 역시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는 이쪽에서 또 비분리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비분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아빠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 누구? 결국 미음이 아빠구나. 최종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씩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결국은 다른 문제에서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해서 여기서 차분히 하나씩 따져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마 여기 정했고 아빠 정했고, 그럼 이제 비분리 자식이 누굴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 여자 같은 경우, 이 딸 같은 경우는 스몰 B에서 정상적으로 줄 수 있고, 라지 A 스몰 D, 라지 A 스몰 D도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D, 이쪽에서 라지 A 스몰 D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라지 BY가 라지 BY 해서 나올 수 있고요.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D도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D 주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이 마지막 니을인데요. BY는 역시 BY에서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라지 AD, 라지 AD니까 이거는 보세요. 이쪽에선 하나도 못 주고 이쪽에만 라지 A, 라지 D를 줄 수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아, 얘가 비분리로 태어난 자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어떻게 줬겠어요? 엄마에서는 하나도 안 준 거야. 준 게 없는 거고, 아빠에서는 라지 A, 라지 D를 주는데 그 라지 A, 라지 D를 두 개, 복제해서 한 걸 두 개를 똑같이 준 거. 결국 감수 2분열 비분리로 준 거예요. 요거를 두 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기억 보겠어요.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맞죠? 자, 니은 엄마에서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라지 스몰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될 수 있다. 라지 A 스몰 D, 스몰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자, 디귿 A의 형성 과정에서 A가 누굽니까? 자, 비정상적인 정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정자 형성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감수 2분열 비분리입니다.
E분열 B분열.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네. 이 문제가 조금 이게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뭐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뭐 굉장히 뭐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생각 자체가 어려워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씩 따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은 분필이 부러졌네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대립유전자 T 스몰 T에 의해 결정되고요. 간은 남자 P, 나는 여자 Q에 남자 P, 여자 Q의 쥐온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니을의 8번 염색체수와 X 염색체수를 더한 값과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가해 유전자형은 TT고요. 라지 T, 라지 T고요. 라지 T, 라지 T고. 그 다음 Q는 라지 T, 스몰 T래요. 그랬을 때 기억부터 니을은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부터 D는 1, 2, 3, 4가 역시 순서 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 이런 문제는 여기가 이제 다 없기 때문에 먼저 이 그림에서부터 해석을 들어가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그림에서 보시면 세포 기억부터 니을에 8번 염색체수와 X 염색체수 더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 이 2n 곱하기 1 세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자니까 8번 염색체가 2개 있었을 거고, 그렇죠? X 염색체는 하나 있었겠죠. 하나 있었을 거야. 남자니까, XY니까. 그런데 1은 이제 그게 복제가 됐으니까 복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염색체수 똑같이 2개, 하나. 그렇죠? 복제만 된 거지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8번 염색체 2개, X 염색체 하나.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8번 염색체는 반반 나눠지고 복제된 거 나눠지니까 2에도 8번 염색체는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X 염색체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이쪽으로 가고 Y 염색체가 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Y 염색체가 일로 가고 X 염색체가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X 염색체 개수는 0일지 1일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써놓겠습니다. 됐죠? 그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건 여자 세포니까 결국 8번 염색체가 무조건 2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염색체도 무조건 2개 있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복제돼서 2n 곱하기 2세포가 된 다음에 감수 1분열을 하면 8번 염색체 반반 나누고 X 염색체 반반 나누니까 결국 4는 1 더하기 1로 염색체를 갖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8번 염색체와 X 염색체 더한 값이 3, 4, 2, 그 다음 아직 몰라요. 그런데 8번 염색체, X 염색체 더한 값이 4가지, A, B, C, D 4가지고 1, 2, 3, 4예요. 4가지가. 그럼 결국 3, 4, 2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어야겠지. 1. 1이니까 결국 요 0이 맞는 거네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1, 2, 3, 4 아직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누군지는 아직 채우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T에 대해서도 볼게요. T의 상대량. 이게 TT니까 2n 곱하기 1 세포는 T가 2예요, 2. 그럼 1은 복제됐으니까 T가 4가 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T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2 나눠졌을 거고 그 다음 다시 반반 복제됐던 게 나눠지가 이쪽에 1 이렇게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T가 성염색체 유전자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남자인데 TT 대립유전자 2개 가졌으니까 당연히 상염색체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1 쪼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라지 T가 하나인데 역시 그게 여기 라지 T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 있는 거고요. 복제되면 2개가 됐다가 이제 감수 1분열에서는 결국 반반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라지 T가 가거나 이쪽으로 스몰 T가 가거나 또는 이쪽으로 라지 T가 가거나 이쪽으로 스몰 T가 가니까 얘는 결국 라지 T의 DNA 양이 2 아니면 0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왼쪽에는 염색체 수 쓴 거고 각세포의 오른쪽에는 t의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t 값이 4, 1, 1, 2 또는 0인데 0은 안 되죠. 왜? tDNA 상대량은 A, B, C, D 중에 하나고 1, 2, 3, 4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0, 1, 2는 없어요. 그래서 2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 여기 오른쪽 T의 DNA 상대량 보시면 BB 공통인 게 있네요. 공통 BB. 그럼 여기에서 4, 1, 1, 2니까 공통인 거 1이 공통이니까 결국 B가 1이네. 아유, 하나 찾아졌네요. 그럼 B가 1이니까 여기도 B가 1이네. 되죠? 그럼 둘 다 1, 둘 다 1, 1인 세포가 니은인데 1, 1인 세포가 누구예요? 1, 1인 세포가 요 2죠, 2. 그러니까 이 니은이 2입니다, 2. 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엔 이걸로 쓸게요, 2. 이렇게 쓸게요, 2.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누구를 채워보셔야 될까요? 그럼 이 1, B는 1이었으니까 나머지 1인 애는 누구야? 4. 그래서 여기 D가 4네요. 그리고 이게 3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그럼 D가 4니까 여기가 4네요. 그럼 tDNA 상대량이 4인 거는 1이네요. 그리고 그때 염색체 값은 3이네요. 그럼 이게 1이고 얘는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값은 얼마야? 1, 2, 3, 4. 여기 2네요. 나머지 2고 여기는 나머지 4.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다 됐죠? 이렇게 채워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을은 3이다. 니을은 3 맞네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A 더하기 C는 얼마냐? A는 3이고요. C는 2네요. 그럼 3 더하기 2. 5네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 2에는 Y 염색체가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에 Y 염색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X 염색, 이 남자니까 XY였고요. XY였고 그게 복제됐다가 XY로 나눠지거나 YX로 나눠진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여기 X 염색체를 안 가졌단 말이에요. X 염색체를 안 가졌어요. 그럼 이쪽으로는 Y 염색체가 온 거겠죠. X 염색체 1로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 2에는 Y 염색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H, 나는 T, T에 의해 결정되고요. 그리고 H는 H에 대해서, 그리고 T는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요. 각각 상에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 1부터 6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인데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니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다 됐고요. 그리고 표는 구성원 3, 4,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다. 3, 4, 5에서. 3, 4, 5 이렇게 써볼게요. 3, 4, 5. 그랬을 때 기억부터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4, 5가 나인데 6이 정상이야. 그럼 나가 정상의 우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니은, 여기가 정. 이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다 아니까, 그렇죠? 이 정보를 다 아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이 정보 다 아는 걸 먼저 채워봅시다. 가계도에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T라는 거네요. T. 여기 정상 T. 그리고 여기도 정상 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머지 여기는 라지 T가 되겠죠. 라지 T. 여기가 라지 T.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라지 T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웠어요.
다 되셨나요? 그럼 자, 이렇게 채워놓고 보시면 바로 뭐가 보이냐? 여기 3, 4, 5에 대한 정보를 일부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라지 T의 값을 보면 3은 0, 1,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1, 1, 3, 4, 5가 이렇게 0, 1, 1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기억부터 디귿은 거기 문제에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댔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0이겠니? 얘가 0이어야죠. 얘는 이미 1, 1이 있으니까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얘가 H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H도 안 가졌던 거야, 3은. 그럼 3은 스몰 h, 스몰 h라는 얘기고, 그때 기억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스몰 h가 기억 표현형, 가 표현형, 라지 h가 정상.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가계도를 역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인 사람은 스몰 h, 스몰 h, 여기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인 사람 또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채우면 되는데, 여긴 정상이니까 라지 h, 스몰 h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라지 h에 모르고, 이쪽은 당연히 이 둘이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채우겠죠. 그래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웠을 때 여기 보시면 결국 3은 똑같이 라지 h 없고요. 4도 라지 h가 없네요. 0이네요. 그럼 합은 1이네요. 그럼 나머지 0, 1, 2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디귿이 2니까 여기는 1이겠네요. 그래서 라지 h가 하나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 스몰 h였겠구나. 이렇게 다 채워보시면 됩니다. 뭐 금방 채웠어요. 자, 그래서 기억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열성영질이죠.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1에서 체세포 1개당 1에서 체세포 1개당 스몰 h의 DNA 상대량은 1입니다. 1. 근데 니은 1 같네요. 네,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6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6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야. 먼저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h, 스몰 h여야 돼요.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h, 스몰 h 맞죠? 스몰 h, 스몰 h려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 다음 나가 발현이 되려면 라지 t여야 돼요. 라지 t려면 라지 t를 가지면 되니까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래서 8분의 3. 8분의 1 아니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영구를 10개 설치했어요. 1제곱미터인 방영구를 10개 설치했고요. 그 후 식물의 군집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겠는데, 여러분들 이 방영구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영구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방영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만약에 칸을 나눴다. 그러면 이 칸을 나눠 놓은 이 각각의 칸을 각각의 방영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전체를 하나의 방영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야, 이게 둘 중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되지? 특히나 여기 기억 지문 보면 B의 빈도 0.6 하려면 방영구 알아야 되는데 어떤 개념을 써야 되지가 사실 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질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를 지칭하는 건지 이 전체를 지칭하는 건지 방영구를 정확한 용어를 좀 어디에다가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건 좀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둘 중에 누구다라고 바로 글자를 보자마자 확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방영구 10개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A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가 5개래요. 그럼 이 5개라는 의미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방영구가
이 전체를 방영구 10개, 이 전체를 10개 이렇게 세운 거다 라는 의미라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럼 이 안에다가는 몇 칸을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출현한 방영구 수의 이 5개라는, A종이 출현한 5개라는 게 이 칸으로 5칸이라는 얘기라면 칸수를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이게 이 전체 방영구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총 A가 출현한 방영구 수가 5개면 이 10개 이렇게 전체 10개 중에 A가 하나가 이만하게 이렇게 다 차지해서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다 차지해서 하나 있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얘기하는 1제곱미터 방영구 10개는 요 칸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이 글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보고서 적당히 유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1제곱미터 방영구 10개는 이렇게 칸 이렇게 10개 만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일단 바로 지문을 보시면서 볼게요. 기억. B의 빈도는 0.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의 빈도는요. B의 빈도는 지금 전체 방영구가 10개인 거고요. 그 중에 출현한 방영구가 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6 하면 돼요. 그래서 0.6 해서 맞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지문으로 갈게요. A는 D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부터 D 서로 다른 종들이에요. 지금 종들 각각을 가지고서 방영구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종이니까 한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인데요.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C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중요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상대 밀도, 여기에다가 상대 빈도, 여기에다가 상대 피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상대 밀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다 더한 거 중에 얘. 그러면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면은 30%. 그 다음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니까 20, 40, 10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이쪽 상대 빈도도 다 더한 것 중에 얘.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분의 5 곱하기 100. 그러면은 20분의 100이니까 5니까 5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25, 5, 6에 30, 5, 4, 20, 5, 2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쪽도 다 더하면 5. 5분의 얼마? 5분의 0.5 곱하기 100이니까 5분의 100이니까 20. 20씩 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10, 30, 40,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 20, 20씩 곱했죠. 그러면 20 이렇게 돼야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중요치는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더한 값이니까 얼마예요? 30, 25, 65, 65. 이쪽은 20, 30, 30, 8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 이쪽은 55.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5, 80, 100, 55. 맞네요. 자, 따라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누구다? C다.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의고사 해설 다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 육모 모의고사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열심히 그 육모를 위해서 준비 중이실 거라 믿습니다. 시험 한 번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성장 과정에서 짧게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 보면 결국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변한 거는 그 순간에는 못 보는 거고 한참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현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더 채워가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보신다면
앞으로 육모 시험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고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